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밀리터리맨 시간이고요. 평창 동계올림픽 앞두고 어제죠. 미 트럼프 대통령이 연두교서도 발표를 했는데 내용상 미국 내에서 대북 선제 타격론 이거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빅터 차 내정자였죠. 주한미 대사의 경질도 나오고, 경질이 아니죠. 낙마죠. 평창올림픽 이후에 북미 대화에 이끌어가려던 우리 정부의 구상이 어떤 건지, 어떤 영향을 줄지 정말 이 분야에 제가 몇 안 되는 전문가라고 제가 인정하시는 분입니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박원경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포항에서 오셨어요? 예, 어저께. 그러시군요. 예. 오늘 많은 언론에서 미국의 코피 전략 대해서 주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블라디 노우즈라고 하는데 예.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뭔지. 블라디 노우즈는 한국말로 그냥 직역하면 코피 터트리기예요. 예. 만약에 한국의 군사적인 언어로 좀 바꿔 표현한다면 네. 정확한 표현은 제한 정밀 타격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특정한 목표를 정밀 타격을 하겠다라는 네. 거고요.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모두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네. 북한의 그 미국의 군사 행동의 의지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북한이 중요시하는 어떤 관련 시설들, 네. 예를 들어서 뭐 영변 핵 원자로 시설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 잠수함 기지라든지 예. 그런 특정한 목표물을 공격을 하는 거죠. 네. 그것의 목표는 북한이 뭐 전혀 지금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군사적인 행동을 통해서 북한으로 그런 비핵화 조치를 하고 예. 또 협상과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말씀 주신 대로 만약에 코피 터트리기로 해서 한두 군데나 뭐 서너 군데에 정밀 타격을 했다 하면 북한이 장사정포 10,000발을 남쪽으로 안 쏠까요? 그렇죠. 그래서 코피 전략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예. 제가 말씀드린 건 어쨌든 한 4가지 정도의 저는 제한 사항이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예. 번째는 예. 우리가 늘 아는 거죠. 일종의 확전의 가능성이죠. 네. 지난 25년간 북한이 이렇게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했는데 예. 매번 미국의 군사적인 어떤 선택을 고민을 했습니다. 예. 그래도 최종적으로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네.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당연히 보복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그러면 이제 제2의 6.25 전쟁이 되는 거죠. 예. 그것은 이제 누구도 원치 않는다라는 네.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좀 핵 공격의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네.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시키는 게 목표가 된다면 예. 근데 역으로 북한의 그 특정한 시설물을 공격을 한다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할 의지가 더 강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는 거고 시기상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군사적인 옵션이 그렇긴 하지만 네. 비군사적인 옵션을 먼저 다 활용을 한 다음에 네. 그것이 정 안 될 때는 군사적인 옵션을 쓰는 게 맞죠. 예. 근데 군사적인 옵션은 그만큼 비용이 이제 크고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근데 아직은 미국이 그런 비군사적인 옵션을 쓸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기상으로도 좀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예. 판단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블라디 노우즈 코피 터트리기 전략을 쓴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남북 상황은 유엔군과 중공군 북한이 참여한 휴전협정을 체결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이제 휴전협정은 종이 조각이 돼버리고 전쟁 상태로 바로 돌아가는 거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군사적인 옵션이 코피 터트리기 외에도 선제 타격, 예방 타격 그리고 네. 한국에서 참수 작전이라고 불리는 게 정확한 명칭은 주요 지휘부 제거 작전이거든요. 네. 그런 모든 군사적인 옵션이 있는데 예. 이것이 다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방 타격이라는 것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이라크 전쟁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때도 그렇게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다라는 표현이 쓰였고 네. 이제 계속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말씀드린 미국이 갖고 있는 모든 군사적인 옵션은 국제적으로 규범과 국제법에 저촉될 위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라크 전쟁을 말씀하셨으니까 이라크를 침공하기 전에 두 가지를 미국이 내걸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첫째, 인권 문제를 내걸었었고요. 예. 두 번째가 WMD, 예. 대량 살상 무기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지금 상황에서 이번 연두교수에서
그 지성호 군입니까? 예. 그 꽃제비 출신. 예. 인권 문제를 거론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핵이 미국의 위험이 되는 것을 과거 정부와 달리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걸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라크 전에 들어가기 전에 미국의 모습과 비슷하게 오버래핑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곽 박사님 굉장히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그래서 예. 저도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연두교서, 근데 예. 연두교서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예, 교서라는 것이 좀 예. 잘못된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예. 연두 국정연설이 많은데 네, 거기에 핵심이 인권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인권은 보편적인 가치고 규범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지켜야 되는데 네. 북한은 그 인권을 전혀 지키지 않는 거, 전혀 보장하지 않는 국가다. 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해석한다면 지금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옵션도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다. 이것은 네. 어떤 국제법을 넘어서서 그 국제적으로 받아들이는 보편적인 규범을 훼손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 전혀 정당성이 없는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좀 과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구상에서 없애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네. 그런 충분한 함의를 갖고 얘기를 한 거고요. 예. 근데 더불어서 저는 뭐 군사적인 옵션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그 정도까지 생각을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금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력하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사회랑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제재와 압박의 명분과 필요성을 예. 충분히 인권을 갖고도 설명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이 전쟁 준비하지 마라라고 유엔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위협을 느끼는 겁니까? 예,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쉽지 않은 미국의 군사적인 옵션이 쉽지 않은 선택이긴 하지만 네. 위협을 느끼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이기 때문에 더욱더 위협을 느끼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뭐 늘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불예측성 그리고 예. 사실상 행정부가 출범해서도 뭐 많은 것들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뭐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TPP도 공약에서는 본인의 공약에서는 거기서 당연히 탈퇴하고 추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시행을 네. 했다가 예. 바로 얼마 전에 다시 그렇죠. 고려할 수 있다. 그렇게 네. 얘기를 해버리니까 예. 트럼프 행정부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뭐 당연히 북한의 입장에서도 계속 군사적인 옵션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옵션뿐만 아니라 무력 시위 차원에서도 네. 여러 가지 것들을 북한이 충분히 긴장할 만한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 역시 참 최고 전문가 맞으신 것 같아요. 그 이번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몇 가지를 짚어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가 대한민국의 주한미 대사가 이렇게 공석이었던 기간이 있습니까? 이렇게 길게는 없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그렇죠. 하고요. 이제 특히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트럼프 네. 행정부가 등장해서 네. 뭐 주중 미국 대사라든지 주일 미국 대사는 6개월에서 8개월 만에 이제 임명을 했죠. 네. 근데 지금 주한 미 대사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지금 공백이 되고 앞으로도 공백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빅터 차 낙마 원인에 대해서는 언론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어떤 있는데요. 겁니까? 뭐 예. 빅터 차에 대해서 충분히 강경하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 언론에서 해석 아닙니까?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낙마를 시켰다라고 하는데 예. 제가 아는 빅터 차 교수는 굉장히 강경합니다. 네. 빅터 차 교수가 이 분야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사실 수업에서 그 교재를 하나 쓰고 있는데 네. 빅터 차 교수의 기본적인 생각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네. 이른바 regime change, 그러니까 예. 북한의 정권을 교체해야 될 네.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거든요. 예. 그만큼 강경한 사람이 없고 그리고 사실상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하고 있는 최대 압박과 관여 네. 그것을 이제 강제적 관여라는 그런 개념으로 처음 소개한 것도 빅터 차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현 트럼프 행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하나 그 코피 터트리기 예. 그건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 이걸 썼는데 그거는 이제 낙마가 결정된 후에 쓴 거죠. 예. 그래서 그 군사적인 옵션에 대해서 반대했다라는 게 있지만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고위 정책 결정자들 중에서도 네. 누구도 지금 코피 터트리기를 공식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네. 언론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낙마가 됐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예. 무슨 속내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게 좀 복잡한데요.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예. 그 공화당의 그 외교 안보를 다루는 전문가 집단이 한 네. 80여 명이 반 트럼프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지지하지 들어있죠. 않겠다라는 거고. 예. 근데 그중에 빅터 차 교수는 사인을 안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후에 네. 빅터 차 교수가 이제 요직을 맡을 것이다. 워낙 그 인재풀이 없는 상태라서 예. 예. 동아태 담당 차관보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예.
의외로 하마평이 안 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다가 이제 작년 말쯤에 이제 뭐 다시 얘기가 시작이 된 거고.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뭐 저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선호하는 그런 인물은 이제는 아니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예. 뭐 이유를 하나 추정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학자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오히려 군 출신을 좀 좋아하는 면이 있어서 예. 그런 이유가 좀 있지 않을까. 결국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예. 모든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시 또 두 번째 미시적인 내용입니다. 그 지성호 군을 의회에서 예. 국정연설을 할 때 이렇게 세워서 인권을 강조했듯이 이번에 탈북자 9명을 또 백악관으로 초청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런 내용. 이게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백악관에 초청한 후에 10년 만에 있었던 거고요. 예. 이 이유는 인권을 이제 대북 정책의 핵심 화두로 삼겠다라는 네. 그 의지를 분명하게 한 거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연도 국정연설을 보면서 사실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에 왔을 때 했던 연설이 저는 많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네. 그때 그 연설이 사실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네. 거기서는 아주 명확한 표현으로 북한을 반문명 국가라고 얘기를 했고 예. 반인륜적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도 예. 이제 인권을 매우 강조를 했죠. 네. 그랬는데 의외로 저는 북한이 그렇게 강력하게 반발하지는 않더라고요. 그 네. 정도면은 글쎄요. 그걸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강력히 반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북한을 앞으로 몰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보편적 규범인 인권의 문제는 협상의 여지가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근본적인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다루고 결국 북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하게 할 만한 그런 그 행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내용이 이제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네. 한국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사실을 속내를 좀 드러내셨어요. 저도 네. 방송에서 강조를 했고 교수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네. 형국이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북한의 블라디노우스가 점점점 이게 확률이 높아져 가고 있다는 그 뭐 위기의식이라 그럴까요? 예. 그런 거를 느끼시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북미 대화의 브릿지로서 가교로서 평창 올림픽을 쓰겠다고 하는 게 예. 문재인 대통령의 뜻인데 미국이 그것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한국 정부가 매우 어렵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평창 올림픽에 이제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이제 많은 분들이 벌써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 좀 과유불급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뭐 지나치게 한다라는 부분. 그럼에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것이 이게 예. 평창이 평창으로만 끝나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거죠. 예. 다시 말씀드리면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대화 국면이 열리고 그것을 미북 대화로 연계하고 네. 최종적으로는 비핵화 대화로 연계한다.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억울하고 좀 이렇게 너무 잘해주는 그런 면이 있지만 그걸 참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의 국면에서는 오히려 점점 쉽진 않은 국면으로 지금 빠지는 것 같아서 저도 우려가 큽니다. 일단 네. 미국의 입장이 점점 강경해지고요. 예. 오히려 뭐 작년 같은 경우엔 틸러슨 국무장관이 조건 없는 대화까지 얘기를 했는데 네. 다시 지금 미국이 대북 대화에 대한 문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핵화에 아예 전향적인 조치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국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이번 이 모멘텀을 살려서 선순환 구조, 미북 대화로 연결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자, 이제 그다음에는 외적인 요인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 한국의 꿈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예. 근데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과 중국이 보는 북한 문제는 다를 거란 말입니다. 예. 북한은 분명히 한국이 생각하는 바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것이 거의 확률적으로 높다고 본다면 예. 앞으로 북한의 행보, 우리 올림픽 개막식 하기 바로 전날 핵 열병식을 하고 예.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김정은 같은 이런 독재 최고 통수권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자기 목숨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미국에게 대드는 형국을 하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은 굉장히 일관된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다라고 예. 생각하고요. 저는 작년 11월 29일 화성 15형 발사를 끝내고 나서 예.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예. 1월 달 신년사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그다음부터는 이게 뭐 제가 약간 붙인 내 이름이기도 합니다만 북핵 평화론을 지금 주창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북한이 핵
무력을 갖고 있지만 네. 핵 국가지만 보유 국가지만 주변 국가 잘 지낼 수 있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뭐 자신들은 선제 타격 안 한다.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네. 올림픽도 자기 참가하고 네. 그 말씀하신 열병식을 8일 날 하더라도 그 다음 날 아무렇지도 않게 올림픽을 올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한국과 국제사회한테 보내는 메시지는 일관됩니다. 네. 우리는 핵을 가져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 네. 핵을 가진 건 확실하다. 이제 그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반면에 이제 한국과 미국과 국제사회는 이제 비핵 평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이룰 수 없다. 네. 지금 일종의 담론 싸움이 지금 벌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것이 북한 측 주장이 얼토당토 않은 것은 아니고 예. 사실상 뭐 퍼센테이지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도 한 30% 정도는 네. 사실상 북한의 핵을 인정하면서 대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의견도 적지 않게 있고요. 예. 국내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을 하고 그것을 전파시키고 확대하는 것이 지금 김정은의 북한의 전략이라 보고 우리가 좀 잘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의 대외 전략을 보면서 예. 우리의 외교 전략이 너무나 초라함을 느낀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북한이 지금 미국과 막 이렇게 맞짱 뜨려고 하는 모습.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북한의 경제력은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북한으로서는 우리와 맞설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핵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제 북한으로서는 핵으로 가는 게 당연한 건데 예. 핵무기가 있다고 해서 망하지 않은 나라는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 우리 정부가 가져가야 될 대북 전략의 핵심은 무엇이 돼야 됩니까? 비핵화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한국이 뭐 우리 문 대통령과 현 정부에서 네. 그 운전석론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예. 그거보다는 전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방향을 지시해 주는 거죠. 예. 방향을 잃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이미 북핵 평화론을 들고 나오기 때문에 네. 우리가 비핵 평화론의 방향을 계속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더불어서 미국도 언제까지나 이것을 북한의 비핵화로 계속 가지고 갈 것인지 그것도 우리가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비용 대 효과를 따지는 그런 행정부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자국의 이해에 따라서 정책을 바꿀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뭐 중국과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어쨌든 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꾸준하게 갈 수 있는 방향을 지시해 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말씀을 하셔서 이제 네. 그다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중국입니다. 러시아보다도. 중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미국이 블라디노스를 한다면 중국이 압록강 밑으로 일시에 내려왔다가 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참수를 하거나 정리를 하고 다시 후퇴할 수 있다라는 계획이 하나. 예. 두 번째 계획은 미국이 만약에 뚜렷하게 약속을 한다면 중국에게 예. 켄니 키시nger 장관이 이야기했듯이 코피 터뜨리고 그냥 물러나고 더 이상 중국과의 어떤 대결 국면은 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믿으면 예. 미국의 코피 터뜨리기에 중국이 간섭하거나 불만을 터뜨릴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것에 대한 입장은 작년 사실 4월 달 황구시보를 통해서 중국이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다. 예. 어떤 입장이었냐면 예.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는 한 예. 지금 말씀하신 어떤 미국의 제한적인 정밀 타격, 예. 북한의 핵시설이나 미사일 시설을 타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중 동맹 조약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적용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군요. 그 의미는 중국은 개입을 하지 않겠다. 상관 않겠다 이 예, 말이네요. 다만 한미 동맹이 뭐 미군이라든지 한국군이 38선 이북으로 넘어가면 경우, 예,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자신들이 개입을 하겠다. 네. 뭐 그렇게 지금 정리가 돼 있고요. 예.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북한의 이른바 급변 사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예. 시나리오에 대해서 예.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깊이 있는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사실 우리 박원근 교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내용에 엄청난 복선이 들어있고 행간을 잘 읽어보시면 상당히 중요한 말씀들을 지금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과거에 한 3개월 전만 하더라도 블라디노스 코피 터뜨리기 전략이 한 10%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이게 한 40%까지 빨갛게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느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외교적 전략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3월 달, 2월, 3월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어쨌든 간에 남북 간의 대화의 국면이 지금 시작이 된 거고 그리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두 가지 목표가 있었죠. 이제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할 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역시 평창 올림픽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라는 네. 거 아닙니까?
뭐 불과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미국 측에서도 선수단을 보낼지 말할지 뭐 그런 얘기가 일부 나왔고 네네. 프랑스에서도 나왔고 네. 뭐 안전이 보장이 안 되면 그렇죠. 뭐 안 보낼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이제 그런 걱정은 다 없어졌고요. 네. 어떻게든지 뭐 올림픽은 잘 치러질 겁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우리 목표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미북 대화로 연결해서 비핵화 대화로 가는 거죠. 네.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우리가 남아 있는 것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지금 하고 남북 군사 회담도 지금 열려 네. 있습니다. 이제 그런 회담의 장이 열리면 당연히 북한은 우리한테 연합훈련 중단과 또 전략자산 전개 중단을 요구할 거고, 그렇죠. 이제 뭐 개성공단 재개 뭐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네. 그럴 경우에 이제 한국이 이 문제는 우리 혼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니까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과 직접 대화를 좀 해봐라. 그래서 어떻게든지 또 이제 우리가 미국 측에도 뭐 네. 북한이랑 대화를 한번 해봐라라는 네. 식으로 해서 양쪽을 좀 설득해서 대화의 장으로 넘어가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월 달에 만약 그런 식의 어떤 돌파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미 벌써 말하고 있는 포스트 평창이 돼버리는 거고 네. 평창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한국이 주장하는 어떤 대화와 대북에 대한 그 대화를 통한 그 해결 방법은 거의 어려워지는 거고 미국의 강경 정책이 훨씬 더 큰 목소리를 얻을 수밖에 없다. 결국은 한반도의 긴장이 굉장히 고조될 수밖에 없다라는 악순환의 고리로 다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 전략 부분에서 우리 박홍균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깊이 한번 인식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뭐 정부에서 다 고민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미국의 코피 전략에 주목하면서 우리 국민들도 이 코피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드웨어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라고 하는 이 안보, 이 개념에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안팎으로 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모두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는 점 유념하시고 대비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의 박원곤 교수였습니다. 네, 저는 내일 다시 모레 다시 월요일이니까 그죠? 내일 모레 다시 뵙겠습니다. 곽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